안녕하십니까. 국제상학 제3강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립 과정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그 거래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를 찾아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거래를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거래 내용, 세부적인 거래 내용의 어떤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을 부가조건부 승낙이라고 했고, 그 부가조건부 승낙의 내용이 계약의 실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변경을 유발하는 것이면 그것은 원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인 반대 청약이 되며, 그러한 부가조건부 승낙이 계약의 어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승낙으로서 간주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성립을 하고 그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계약의 세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합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보게 될 내용은 계약의 그 서식 싸움입니다. 이 서식 전쟁, 배틀 오브 폼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와 승낙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식을 사용하고 협상 중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자기에게 거래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을 한 것인지, 그리고 계약이 성립했다면 어떤 내용이 계약의 세부 내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서식전쟁, 계약서식 싸움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부가조건부 승낙이라든지 반대청약처럼 양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제 교섭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낸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주요했던 내용이 될지 그 계약의 내용이 자신들의 합의한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약 서식 싸움이라는 게 결국 어느 내용이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견 중에 이렇게 오퍼를 계속 보내고 주고 받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 후에도 이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교섭을 통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계약 서식 싸움, 계약 싸움 혹은 서식 전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서식 싸움과 이 경상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경상의 원칙은 제가 지난 시간에 승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승낙은 그 원래의 청약과 무조건적으로 계약 내용에 있어서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엄밀 일치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의 원칙과 관련해서 계약 서식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요. 이 청약과 승낙의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경상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승낙은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어떠한 추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상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이러한 계약 서식 싸움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합의를 이루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경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식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양 당사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청약과 승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 성립을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서식을 특정하고 그리고 청약과 승낙에 해당되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 아무리 이제 경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일단 존중을 해서 승낙으로 보아서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상의 원칙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만에 하나라도 청약과 승낙에 어떤 오타가 있다든지 누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학습하게 될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유엔 협약 CISG에서도 이러한 경상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을 약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상의 원칙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라스트 샷 독트린, 최후 서식 발송자 승리 원칙, 아니면 최후 송부 서식의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식 전쟁 하에서 이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최후에 발송된 자의 청약을 그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그래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승낙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송부된 서식에 의한 승낙이 최후 송부된 서식의 청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승낙으로서 인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후에 송부된 서식의 조항이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보낸 서식의 내용, 계약의 내용이 양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된다 라는 의미로서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SG의 입장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CISG 제19조에서는 엄밀일치의 원칙, 경상의 원칙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통해서 부가조건부 승낙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조건부 승낙에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대 청약으로 가고,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승낙으로 본다라는 것이 CISG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CISG의 입장에서도 이 부가조건부 승낙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승낙자가 사소한 변경을 했던 그것이 최종적으로 양 당사의 계약 조건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CISG도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충돌 제거 이론입니다. 충돌 제거 이론이란 것은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되면 계속 서로 청약을 보내고 반대 청약하고 반대 청약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어떤 서식이나 양자의 그 개혁 내용 중에 합의될 수 있는 부분,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양 당사자의 그 견해와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합의하거나 뭐 다르게 협상을 한다는 그런 방식의 이론.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지운다라는 점에서 충돌 제거 이론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싸움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완전 합의 조항입니다. 서식의 다툼이란 것은 이것이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양 당사자가 충분히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확정 짓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면 기존에 이 계약의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에 있었던 양 당사자의 어떤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어떤 교섭이나 어떤 언질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완전 합의 조항에 흡수되어서 완전 합의 조항만이 양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완전 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조건 협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반 조건 협정이란 것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거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양식, 포괄적인 준칙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 당사자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 조건 협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을 미리 합의를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 분쟁이나 서식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서면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서식의 모든 조건이 우선하기를 원한다면 타방이 자신의 그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식에 서명할 때까지 계약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서식을 만들게 되면 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의사와 다른 계약 조건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조건부 서식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서식 싸움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양 당사자의 계약 내용, 거래 내용은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 서식의 논쟁 및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역 거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라든지 청약과 승낙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메시지의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거래 약정서라든지 메시지에 대한 어떤 합의나 규약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화나 문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요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SNS 채팅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나 훨씬 더 많은 텍스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메일이나 이런 전자적 수단으로서 의사교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이 되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합의에 이른 계약에서 어떤 것이 합의되고 어떤 것이 계약 내용으로 결정되어지고 양당사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계약 내용의 합의란 부분이 앞서 우리가 서식 분쟁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합의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물품은 어떤 것을 팔고 수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하고 선적은 어떻게 하고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런 부분을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청약과 승낙 단계에서 서로 교섭을 통해서 내용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겠다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계약 성립이 곧 계약 이행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품을 뭘로 할지, 가격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의된 계약이 이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약 성립은 그 계약 성립의 효력이라든지 계약 성립의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계약 거래 조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 따른 세부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을 합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매매계약서나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를 통해서 그 계약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의할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물품의 선적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CIS 제 19조에 관련해서 부가 조건부 승낙과 관련해서 계약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경을 변경을 가한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것은 주로 이러한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선적 시기라든지 책임 범위나 분쟁 해결 조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품의 어떤 실질적인 변경과 관련된 주요한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들은 우리가 이 무역 계약의 어떤 총칙과 관련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요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뭐 대금이라든지 물품의 선적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대금 결제 파트라든지 국제 운송 파트라든지 아니면 해상보험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보게 될 부분이 이제 품질 조건입니다. Quality term이라고 합니다. 물품의 수준이, 물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 품질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이 거래되는 물품의 품질은 그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견본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견본에 의한 매매란 것은 기본적으로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서 약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이 견본에 의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견본을 보내주고 이 견본대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거래제의나 청약과 승낙과 같은 데서 이 견본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fully equal to sample. 완전히 똑같은, 샘플과 완전히 똑같은 견본,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충족을 못 시키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무역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본에 대해서 견본과 유사한 품질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밑에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considered as being about equal to sample,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품질 수준처럼 견본처럼 만들어 달라 라는 것이 견본처럼 만들어 달라와 견본하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우리말로 생각해도 좀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본의 종류에 대해서는 쭉 살펴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 견본이 있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매수인 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견본이나 매수인 견본처럼 품질의 기준, 품질을 이 견본처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원견본이 있을 수 있고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보낸 원견본에 대해서 새로운 견본을 제시하게 되면 이것을 대응 견본, 카운터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 견본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사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제 보관 견본이 되겠고요. 제3 견본이라고 하는 거는 트리플리케이트 샘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니라 물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보내는 제3자 견본, 이런 것이 제3 견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적 견본이 있는데요. shipping 샘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생산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적을 할 때 요 실질적으로 선적된 물품이 이런 품질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적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선적 견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견본을 통한 품질의 결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표에 의한 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그 제품이나 그 상표, 그 브랜드, 이런 것들이 품질 기준으로 삼는 거래가 상표에 의한 매매가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규격에 의한 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ISO 인증이라든지 코리아 스탠다드라든지 이러한 규격을 사용을 해가지고 품질이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주로 공산품의 매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결정적인 품질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품질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보충적 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명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 대상 물품의 어떤 소재라든지 구조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세서나, 아니면 이것을 샘플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어려워서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그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매매 기준으로 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이라든지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품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이 표준품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은 아니고요. 이제 샘플은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제조 가공되는 경우에는 이 물건처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표준품, 스탠다드에 의한 매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제조 가공되는 물품이 아니라 농산물처럼 자연에서 수확되는 물품들이 이 표준품에 의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이런 생산품들의 경우에는 견본처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적용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준품을 기준으로 삼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농수산물을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를 하게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표준품의 매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평균 중등 품질, Fair Average Quality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FAQ라고 하고요. 이제 주로 곡물류의 매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 매매, 곡물류와 같은 선물 매매에서 사용되어지고, 보통은 이제 선적 시점에서 그 물품에 생산된 물품의 어느 평균 정도, 한 중간 정도의 퀄리티는 되어지는 그런 것이 평균 중등 품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 적격 품질이 있습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 줄여서 GMQ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재나 냉동 어류와 같은 물품이 이제 운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육지에 와서 양육지 시장에서 팔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판매자가
그러니까 매수인이 판매를 했을 때, 수입국에서 판매를 했을 때 팔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판매 적격 품질 GMQ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품질 조건. 이거는 Usual Standard Quality, USQ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원사 거래에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원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을 짜기 위한 이제 목화, 그리고 목화에서 추출한 그 면섬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인된 검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의 품질을 표준품으로 정하는 조건이 보통 품질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 매매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보세 창고도 거래와 아니면 COD 거래, COD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OD 거래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점검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이 언제 결정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의 결정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거래 대상 물품의 품질이 선적 시에 결정된다. 그러면 선적 시에 품질을 충족을 시켰으면 운송 도중에 품질의 하락이나 품질의 저하를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오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양육지에서의 품질이 결정되는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운송 도중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 수출자인 매도인이 어떤 문제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적 시에 품질이 결정되는 선적 품질 조건과 그리고 양육 시에 품질이 결정되게 되는 양육 품질 조건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약정된 품질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선적 전에 결정하게 되는 인커텀스의 F그룹이라든지 C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품 매매 FAQ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적 품질 조건에 해당이 되고, 인커텀스 조건의 D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품 매매 GMQ 판매 적격, 그러니까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들이 양육 품질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도 매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곡물은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뭐 FAQ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품질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거래 조건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일케일입니다. TQ라고 하고요. 이거는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조건을 테일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라이텀입니다. 러시아의 호밀 거래의 관례에서 유래해 가지고 물품의 이 양육지 도착 시에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호밀 라이를 거래할 때에 사용되었던 관례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곡물과 관련한 양육지 품질 조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출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 배상한다, 이런 것이 라이텀이고요. 자, C 데미지드가 있습니다. SD라고 하고요. 이 C 데미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하지만 다만 해상 운송 도중에 바닷물에 의한 품질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테일케일과 라이텀의 어느 그 절충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품질이 어떤 선적지 결정 조건이든 양육지 결정 조건이든 아니면 뭐 견본품에 의한 매매든 뭐 아니면 스탠다드 표준품에 의한 결정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품질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계약 내용에 어떠한 품질로 한다, 그리고 품질의 결정 시기는 언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하고 합의하고 규정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품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보통 건의 있는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나 아니면 이 양 당사자의 입회 하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품의 품질을 증명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문제가 이제 수량 조건입니다. 수량 조건이란 것은 물품을 개별로 포장하거나 개별로 계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과연 몇 개를 팔 것이냐, 몇 개가 판매 대상이 되느냐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내용의 합의에 따라서 합의된 사항이 수량 조건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량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신용장을 통한 수량의 결정은 UCP 600과 같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또 부분이 있고요. 이 수량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가 없다면 이 중거법에 따라서 CISG와 같은 중거법에 따라서 이 수량 조건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량을 정하는 방법에는 수량의 단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량, 무게와 관련해서는 톤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톤은 이 미터법에 따른 톤으로서 1000kg이 1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1톤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 미터법에 따른 메트릭 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뭐 피트라든지 야드라든지 마일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피죠, 부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세제곱미터, 큐빅 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큐빅 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액체의 경우에는 그 용적을 지칭하는 뭐 리터라든지 갤런이라든지 배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와 관련해서는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도 있지만 원 더즌이라든지 아니면 스몰 그로스라든지 아니면 그로스라든지, 그래서 더즌은 12개, 그로스는 144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표현을 할 때는 포장 단위 물품이나 개체 물품의 경우에는 이거는 숫자를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량을 표시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포장이 되어 있는 물품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지만,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살화물, 벌크 화물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숫자를 세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수량 부족이나 수량 초과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UCP에 있는 가부적 허용 조항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계산 수량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e quantity term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수량을 나타낼 때 그 수량의 그 나타내는 그 단어 앞에 대략 내지는 약과 같은 about이나 approximately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신용장 통일규칙, 이건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해서 국한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UCP 600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단가에 대해서 그 표현 앞에 about이나 approximately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게 되면 10%의 부족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부족 용인 조건, more or less claus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ore or less clause는 기본적으로 벌크 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유류나 강물이나 곡물처럼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증발이 일어난다든지 조금 날려서 휘발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송 도중에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부족 용인 조항을 이 계약에 넣거나 해서 실제 수량과 계약 수량의 이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 특약에 의한 가부족 용인 조항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인데 인도양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송 도중에 어느 정도 휘발될 수 있다는 걸 매도인도 알고 매수인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합의를 할 때 그러한 어떤 벌크 화물의 수량이나 중량의 감소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허용을 하는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금 결제를 신용장에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UCP 600에서는 이러한 벌크 화물에 대해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5% 가부족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수량 조건 가부족 용인 조항 이거 두 개 다 모두 보면 이제 UCP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UCP를 규정하고 UCP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신용장을 대금 결제 방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신용장을 대금 결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UCP 600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이런 뭐 계산 수량이라든지 가부족 용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수량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그냥 금액이나 수량이나 단가 앞에 약 about이나 approximately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가부족 용인은 철저하게 포장 단위 품목엔 적용되지 않고 계산 품목, 사람을 벌크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크 화물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을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정해야 될 부분이 총중량 조건으로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냐, 순중량 조건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정미중량 조건으로 결정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중량이나 순중량이나 정미중량은 포장재를 포함을 하냐, 물품의 무게에 포장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총중량, 순중량, 정미중량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중량을 하게 되면 물품뿐만 아니라 외포장이나 내포장, 내부 충전물까지의 무게가 다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순중량 조건을 채택을 하게 되면 총중량에서 외포장재가 제외되게 되고요. 정미중량 조건을 채택을 하게 되면 내포장과 충전물을 제외한 오로지 물품의 그 순수한 중량만을 계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량 조건과 관련해서도, 퀀티티와 관련해서도 결정 시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시점에 어떤 계약에 합의되는 수량을 충족하면 이 책임을 다하게 되는 선적 수량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양육 수량 조건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목적지, 양육항,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 물품의 수량이 계약 수량과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적 수량 조건을 채택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유리하고요, 매수인은 불리하고요. 양육 수량 조건을 채택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불리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입국까지 양육항까지 그 수량에 대한 개런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수량의 증명 방법은 마찬가지로 품질의 증명 방법처럼 검정기관이나 공인 검량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에 의해서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하고 검사해서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결제를 해 주느냐, 그리고 언제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 대금 결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금 결제를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은, 첫 번째는 현금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결제 조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캐시 with order, CWO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주문할 때, 그러니까 오더를 할 때 돈을 같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CWO라고 하고요. 자, CAD가 있습니다. 서류 상한 지급이라고 하고, Cash Against Document입니다. 다큐먼트에 대항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화증권 등을 계약 시점,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를 주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서류하고의 교환과 상환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을 CAD라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수출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수출지에서 이러한 서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COD가 있습니다. 현품 인도 지급이 있습니다. 현품 인도 지급은 수입지에서 물품과 교환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주로 수입국에서 이루어지죠. 캐시 온 딜리버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배달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뭐 피자나 뭐 아니면 중국 요리를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집에 와서 집에 이제 음식이 오고 결제를 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어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전에 결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집에 와서 음식이 오면 배달에 대한 어떤 대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COD는 물품이 수입지에 들어와서 수입상이자 매수인이 물품을 확인을 하고 대금을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 CO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결제가 있습니다. 환어음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어음과 같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수표라든지 아니면 송금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 환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음 결제가 있죠. 추심이나 신용장, 한어음을 이용하는 추심 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이 어음 방식. 그래서 뭐 수표나 송금한 같은 것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무역 거래의 대금 결제 조건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대금 결제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도 신용장은 뭐고 추심은 뭔지는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니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용장 발행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서 신용장 발행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자인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한어음을 지급 인수 혹은 지급 인수 매입하도록 수kon하는 그러한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쉽게 말해서 수출자가 자신의 조건에 따른 서류를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이 신용장 방식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용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10강, 9강 내지 10강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심도 있습니다. 추심. 그리고 이러한 추심도 한어음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신용장과는 다르게 은행의 어떤 지급 확약이 없이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하한어음을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금을 수집해오는, 추심해오는 그러한 결제 방식이 추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어음을 사용하는 이제 추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표 아니면 송금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송금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표를 사용을 하게 되는, 수표를 발행해서 수표를 보내게 되는 송금 수표 방식이나, 아니면 우편한을 보내는 우편 송금한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전신한을 보내게 되는 전신 송금한, 이런 것들이 송금 방식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금 결제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금 결제 방식을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방법들 중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어떤 결제 방식으로서 해당되는 거래의 대금 결제를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이루어서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반드시 넣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금 결제 시기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품질이나 수량의 결정 시기와 매우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줄 것이냐, 돈을 늦게 줄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CWO와 같이 주문과 동시에 돈을 먼저 주는 그런 경우는 이제 선지급, 대금의 선지급이 될 것이고요. 신용장 방식의 한 종류인 전대 신용장의 경우에도 선지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표나 송금한을 사용을 했던 방식도 사전 송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선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점이 이런 수표 방식이나 아니면 송금한 방식이나 전신한 방식도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사전 송금이 될 것이고요. 이런 수표나 송금한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물품이 실질적으로 선적이 된 이후에 보내게 된다면 사후 송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표나 수표나 우편한이나 전신한을 이용을 하는 방식도 어느 시점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전 송금이 될 수 있고 사후 송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동시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서류 상환도 조건,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조건이나 아니면 현품 인도 조건, 캐시 온 딜리버리 방식이 이제 동시 조건이 될 것이고, 서류와 돈을 바꾸거나 물품하고 돈을 바꾸거나, 그리고 이제 신용장 방식 중에서는 일란불 신용장 방식, 그리고 추심 거래 방식 중에서는 DP 추심이 사실상 완벽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금 결제와 물품의 선적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지급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품이 선적되고 난 다음에 선적 서류가 나오고 이 선적 서류를 매수인이 수령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유통 도중에 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 이제 후지급 혹은 연지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추심 방식 중에서는 DA 추심이 후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이 후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A나 이 기한부 신용장이란 것이 결국 서류나 물품을 받은 후 며칠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매수인이자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리한 후지급 내지는 연지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판매라든지 위탁 판매.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팔아본 다음에 대금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지급이 될 것이고요. 청산 계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후지급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이 청산 계정의 계정이란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수출입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거를 거래할 때마다 대금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기록을 해놓고 일정 기간마다 이 밸런스상의 차액을 어느 쪽이 지급을 하는, 그래서 이런 청산 계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부 거래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달아놓고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 이제 오픈 어카운트 청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품을 보내고 받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본지사 간의 거래,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에서 이러한 청산 계정과 같은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할부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대금의 일부를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매매에 소요되는 원가 요소를 고려해서
물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조건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의 화폐로 거래를 할 것이냐, 이 통화의 어느 나라 화폐를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조건을 결정할 때, 물품의 매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원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조 원가라든지 포장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수출 허가 등의 비용이라든지 국내 운송비라든지 선적 비용이라든지 수출 통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은행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가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가격 조건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 조건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 허가 비용이라든지 통관 비용이라든지 선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 제대로 포함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국내 판매하든 외국에 수출 판매하든 수출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같이 이 국산 내수용 물품이든 수출용 물품이든 합산해서 원가를 계산할 겁니다. 원가 회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수출품에만 수출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하지는 않겠죠, 기업 입장에서.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매매 가격의 원가 요소로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에 대한 이제 정형 거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형 거래 조건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겠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형화된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제 정형거래 조건 인커텀스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가격 조건하고 영향이 있게 되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인이 어디까지 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 인커텀스가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뭐 운송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든지 물품의 선적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선적을 하거나 운송을 하는데 소요되었던 비용을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다가 포함시키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왜 어떤 물품을 살 때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운송비를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택배를 받을 때 택배비 2,500원을 포함시키느냐 면제되느냐. 작은 물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산다라고 치면 사는 사람이 2,500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비싸고 많이 사게 되면 판매자가 2,500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가격, 물품의 가격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커텀스를 무엇을 채택하고 그 인커텀스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부분까지 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 조건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커텀스가 이런 가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그리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이전과 비용 이전을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정형화된 폼으로서 11가지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인커텀스, 그리고 인커텀스 2010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인커텀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인커텀스를 뭘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 조건이 있습니다. 물품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내게 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서 둘러싸 가지고 이 물품의 안전, 물품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의 방법에는 개장이나 내장 그리고 외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총중량, 뭐 정미중량 이런 것처럼 그 포장을 개별 소매 품목 단위로 포장하는 것은 개장이고요. 그리고 내장이라고 하는 건 내부의 포장이죠. 그래서 내부 결속이라든지 충진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 상자나 골판지 상자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외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인이 있습니다. 화인. 지금의 무역 거래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대세가 되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품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이전 나무 상자나 골판지 상자가 사용되던 시절에는 물품을 다른 물품하고 비교나 아니면 그 물품의 취급 주의 사항 같은 것들을 표시하고자 포장에다가 여러 가지 특정의 기호나 번호나 주의 표시들을 이제 기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shipping 마크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자에 뭐 던지지 마시오, 뭐 깨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레즈를 뭐 이런 표시를 해두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로고나 이런 걸 통해서 물품의 주인이나 아니면 물품의 어떤 규격이나 중량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상자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그런 것들이 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조건은 선적 조건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역거래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격지자 간,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격지자 간의 거래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인도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데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국제 운송이 요구되어지고 국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물품을 선적할 것이냐에 대한 조건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물건을 보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동안 뭐 보름에서 20여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이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 팔 물건이라고 친다면 오늘 보낸다고 해서 도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물품을 매도인이 언제 선적을 시켜서 언제 보내야 되느냐 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적 날짜를 결정하느냐?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월 선적 조건을 있을 수 있어요. 몇 월 달에 보내달라. 몇 월 달에 선적해라. 그리고 뭐 연속으로 개월을 선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일 이전이나 특정일 이후에 선적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월 15일 뭐 전에, 아니면 신용장 받고 60일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뭐 그 이전이라든지 그 이후라든지 선적을 해달라고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on or about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 앞에 영어 표현으로 on or about을 쓰게 되면 그 뒤에 적혀 있는 날짜를 포함을 해서 앞에 5일, 뒤에 5일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날짜 포함하고 앞에 5일, 뒤에 5일이 되면 총 11일이 되겠죠. 요 11일 이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이런 거겠죠. 며칠쯤 때 언제쯤이라고 할 때 쓰이는 것처럼 on or about은 기본적으로 한 11일의 기간 동안 그때 물품을 선적해 달라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즉시 선적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즉시 선적 조건이란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선적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월이나 기일을 정하지 않고 immediate라든지 prompt라든지 as soon as possible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그 최대한 빨리가 온도차가 있을 수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을 발생시킬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적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날짜의 기준과 관련해서 이 날짜, 해당되는 날짜가 포함이 되느냐 제외되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 관련 용어 31번 슬라이드에 이제 기간 관련 용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들은 다 UCP 600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간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날짜를 포함을 하느냐, to나 until이나 till이나 from이나 between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between을 쓴다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중간에 between을 썼다 그러면 요 며칠과 요 며칠이 그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efore, after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런 경우로 쓰는 것이고, first half, second half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보름으로 쪼개는 거죠. 보름으로 쪼개서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beginning, middle, end라고 하는 거는 몇 월 초, 몇 월 중순, 몇 월 하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간 관련된 용어고, 이런 모든 용어들은 UCP 600에서 규정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조건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해상 운송이나 아니면 국제 운송을 요구하고, 이러한 국제 운송, 해상 운송이 됐든 항공 운송이 됐든 운송 도중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물품의 멸실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만에 하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나 보험자를 통해서 보험을 부부를 하게 되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발생한 어떤 물리적 손해 아니면 비용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란 건 결국 물품이 멸실 손상됐을 때 손해를 입는 사람이 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어느 항구까지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가져다 주는 과정 속에서 물품이 어떻게 보면 파손이 되게 되면 내가 다 손해를 끌어안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험을 필요로 해서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나는 물품을 여기까지 놔두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간다라고 친다면, 그 사람이 나는 여기 두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알아서 가져가는 동안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 물품이 멸실이 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했을 때 그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손해를 끌어안는 사람, 손해를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결국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인커텀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정형거래 조건 인커텀스 2010에서는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A가 B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CIF와 CIP 조건이 되겠습니다. CIF와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 인커텀스 상의 CIF와 CIP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커텀스에서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거래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합의했던 대로 원활하게 잘 이행되어지게 된다면 매우 아름다운 해결이겠죠. 아름다운 결과일 텐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진 않죠.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 일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다시피 무역 거래도 양당 사이의 계획대로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가항력, 포스 메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을 영어로 이제 act of God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신의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사태나 아니면
천재지변은 아니고 이제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 셧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아니면 내란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의도를 했거나 뭐 자기가 직접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이런 자연적 사태든 인위적인 사태든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매매 계약에 합의된 사항으로는 정상적으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불가항력적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도저히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양 당사자를 계약에서 발생시킨 채권 채무로부터 면책시키는, 이거는 도저히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의 의무로부터 벗어나자.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나자. 라고 계약서상에 이 조항으로서 추가되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이 되겠습니다. 포스 메저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 메저 클로즈에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의무를 면책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서나 혹은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나 이런 곳에 반드시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런 불가항력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가항력 조항의 불가항력적 사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거나 나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개념이 대륙법계에서는 보통 이제 포스 메저를 사용을 하고요. 영미권에서는 포스 메저도 뭐 계약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frustration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리가 발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서면화된 조항, 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서 계약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미법의 frustration이라는 것은 도저히 양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도저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양 당사자가 이런 프러스트레이션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을 영미법의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ISG의 경우에서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대해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러한 포스 메저 클로스를 통한 계약상의 책임으로의 면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CISG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CISG를 학습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룰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책임 없이 계약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데요.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을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해당되는 사유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조항에 사용되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여야 합니다. 이게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너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나 혼자 이거 불가항력 사유구나 면책되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건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입증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의점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유의점들이 지켜졌을 때 불가항력 조항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변경시키거나를 해서 양 당사자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그러한 어려움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가항력 발생 시에 당사자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조건 불가항력이 있었고 불가항력에 대해서 서로 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항력이 발생했을 때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야 내가 면책이 되죠. 완전한 정말 의미로서의 외부적인 원인과 완전한 의미로서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만 계약이 해제돼야 되지,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고 그 잘못한 걸 바탕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어야지만 불가항력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발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리 예측하는 장애, 미리 예측 가능한 문제, 그러면 그걸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제 불가능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불가항력적이란 거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런 걸 뜻합니다. beyond control. 내 통제를 벗어났다. 내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알 수 있었어요. 일어날 것이라고. 언제쯤 발생하겠구나.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다면 뭐예요? 피해 가야죠. 피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비욘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 발생이 전혀 뜻밖의,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인 경우에만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을 통해서 발생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극복 가능하거나 해결이 가능하면 이거를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졌지만 한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 또는 결과를 극복할 수가 없어야만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십 조항이 있습니다. 하드십 조항. 하드십 조항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 조항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드십 조항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삽입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러스트레이션은 어떤 조항으로서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 조항처럼 계약이 불이행되고 계약이 이행되기가 매우 계약 목적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부적합한 경우에 빠져들어갔을 때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영미법상의 법리라고 제가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드십도 그렇습니다. 하드십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도저히 거래가 안 돼요. 아니면 법이 개정돼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전쟁이 발발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입니다.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이죠. 면책 사유인데, 하드십 조항이라는 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국제 가격이 변화를 한다든지, 운송 마진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계약을 이행을 하고자 하려면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정상적으로 적기에 의도한 대로 매매 계약에 합의된 대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하드십 조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십 조항을 적용받게 되면 양 당사자는 이러한 그런 계약 이행의 어려움, 계약 이행의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계약 의무로부터 당사자를 면책시키거나 하는 내용을 이러한 하드십 조항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은 기본적으로 비욘드 컨트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당사자 면책, 하드십은 계약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행하는 것이 매우 디피컬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하드십 조항의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가항력이든 하드십이든 어떻게 보면 계약 이행에 조금 원활한 이행이 안 됐을 때 면책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하드십 조항이 왜 필요하느냐? 아니,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그쪽 어려움이고요.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무역 거래고 비즈니스라는 거죠. 오늘 한 번만 거래할 것이 아닌 거죠. 내일도 거래하고 내년에도 거래하고 내후년에도 거래할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전에도 꾸준히 신뢰관계를 구축해왔고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온 당사자가 상대방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정하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계약 내용대로 해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편의나 그러한 어려움을 이해를 해서 서로 상생을 하거나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비즈니스 관계,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파트너 관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하드십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십 조항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행정적인 변화를 계약 이행의 불합리나 불가능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이행을 시키는 것이죠. 계약을 수정시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클레임 조항이 있습니다. 클레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무역 거래가 이행된 것이 아니고요. 무역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당사자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위반을 했을 때 계약 위반을 당한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한 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리고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양 당사자가 계약이 합의된 대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타협, 양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타협이나 화해, 아니면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나 소송과 같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때 이런 것처럼 양 당사 사이에서 계약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삽입을 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클레임 조항을 통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클레임에 대한 근거로서 어떤 감정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해서 자신의 클레임의 정당성을 얻고 이를 통해서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클레임 조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던 품질 조건, 수량 조건, 대금 조건, 선적 조건 이런 것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에는 이런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특히 분쟁 해결과 관련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세 조항 모두 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중재 조항이라든지 재판 관할 조항이라든지 중거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무역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 이러한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재 조항인데요. 중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원에 의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나 아니면 별도의 중재 계약서를 통해서 서면으로서 중재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분쟁 발생 시에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역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관할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관할 조항은 이 매매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나라의 법원을 재판 관할지로 정해서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이 재판 관할 조항이 될 것이고요. 중거법 조항, governing law clause라고 하는 것은 이 매매 계약의 준칙, 이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되는 나라의 법률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하는지를 미리 정하는 그러한 조항이 중거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재 조항, 재판 관할 조항, 중거법 조항은 앞에서 살펴봤던 클레임 조항처럼 양 당사자의 계약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 계약 위반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반드시 매매 계약 당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부터 무역계약의 조건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무역계약의 성립과 무역계약의 이행, 그리고 무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구제 방법과 같은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입법,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UNCCISG, 줄여서 CISG라고 불리는 CISG를 천천히,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